4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약간 증시 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재밌는 또 저축 상품이 하나 나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 5월에 증시 조정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딱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애플저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4월에는 FOMC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FOMC 앞두고 계속해서 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 조정이 나오곤 하는데 4월에는 FOMC가 없었고 5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긴축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크게 변동성 없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SBB 사태가 상당히 빠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그 밖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 반도체법이나 IRA 법령 같은 것들 구체화시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다음 달에 금리 한 번 더 있을 거다.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54%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8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조금 다시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가져가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게 대단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만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다른 시장의 참여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 전략은 이제 4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예요. 중동 쪽의 이제 행보,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있고,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파월이랑 중국의 리강이 만나고 나서부터 물론 이제 지표들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다시 또 약간 긴축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SVB 사태는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이후로 미국은 모기지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도 주택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그 집주인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을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고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고정금리를 제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진 않을 뿐인 거지 이게 막 떨어지고 있진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 변동금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몇몇 그 부동산 펀드 회사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애플이 저축계좌를 출시했는데 만약에 이 자금들이 애플로 막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뱅크런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제 중동 쪽은 항상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시아파랑 이제 수니파로 나눠져서 오랜 기간 적대적으로 이렇게 지내왔었고, 그 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대표적인 그런 경쟁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하면서 둘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중동 지역은 미국과 조금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란이랑은 워낙에 앙숙이었고, 사우디와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때부터 조금씩 소원해지더니 지금은 뭐 완전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동 내에서도 일단은 이슬람끼리 한번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중동 쪽에 화해 제스처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유가 감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감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6개월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향후 6개월간은 감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만든 건 아니고 중동 쪽에 그렇게 뭐 회의 같은 거를 하러 갔다가 빈살만이 우리는 감산한다, 감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거의 6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그냥 8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사우디는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한 80달러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부시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60달러 때까지 그 이하까지 낮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감산에 돌입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런 또 증산을 내더라고요. 몇몇 개 국가들이 브라질 비롯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증산을 하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국제 유가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또 증산도 이루어졌다 하면서 약간은 이제 유가가 하락해서 지금 한 70달러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역시나 조정의 그 증시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SVB 사태 때부터 이제 금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를 사니까 이 무언가를 산 것들의 가격들이 올라갔고, 그 무언가가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출 축소시키고 규제를 강화하고 하면서 대출을 안 해주고 또 반대로 대출을 이제 상환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를 0.25에서 0.5% 인상하는 정도의 효과가 존재한다. 옐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리는 효과를 냈으니 이제는 뭐 물가가 잡힐 거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과 같은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가장 매파적인 초매파인 제임스 블러드가 6% 7%까지 올려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4월 한 셋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제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뭐 더 올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 전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보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그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파월이랑 리강이 만났다. 무슨 얘기했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언론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힘겨루기를 한번 하고 온 것 같은데 중국이 전혀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인데, 이게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4.8%까지 올라갔을 때 미국의 CFO 문제 터졌고 영국의 LDI 터졌고 한국의 엘고리드 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방 국가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미국도 이제 속도 조절한다고 하면서 다 이게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긴축이 시작되니까 SVB 사태 터지고 시그니처 사태 터지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다시 정부 개입하면서 다시 안정화 시키니까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4.1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파월이나 연준위원들은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없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11월부터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금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미국 연준이 원하는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근데 2%까지
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거는 대단히 큰 증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 폭락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이미 너무나 지난 뭐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 시장에서도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만 경험하셨던 분들께서는 금리 몇 번 내리면 바로 그냥 막 증시가 저렇게 치솟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가 이 회색 부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때리는 경기 침체가 가능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가 낮추는 시기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한 번씩의 위험들이 왔었다. 낮출 때 오고, 낮출 때 오고, 낮출 때 왔다. 금리 올리다 보니까 경기 안 좋아졌고, 안 좋아지는 걸 살리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내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렸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보시면 한 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이제 금리가 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던 시기에 올리다가 다시 내리던 시기에 이렇게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보면 하락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내지는 어떤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50%까지 주가의 하락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1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9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대부분의 대출을 소형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형은행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소형은행들에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도시의 공실률도 서브프라임 전후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소형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다는 법이 없겠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채무 불이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고 핀코아 트러스트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17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하고 돈을 갚지 못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5년까지 1조 5천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를 한다. 그럼 앞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75%에 달하는 자금이 내년, 내후년 안에 만기가 도래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됐을 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를 내려도 문제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IMF에서도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미국의 이제 10년물과 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의 이제 금리 차가 지금 코로나 때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낮은 부분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떴었는데 코로나 때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계속 이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큰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문제는 한번 크게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달에도 결국에는 중소형은행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한번은 위기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도 거의 중소형은행 위주로 많이 돈이 나가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은행에다 돈 맡긴 분들은 다른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SVB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차대 대표를 축소하고 있다가 돈을 풀었습니다. 채권 발행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부채 한도가 뒷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채 한도가 이미 거의 다 꽉 찬 상태에서 채권 발행을 못하니까
재무부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썼어요. 재무부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써서 다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이미 지금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지고 있는 부채 상한이 31조 4천억 달러인데 현재 31조 4천억 달러 상한에 거의 임박한 상태라 더 이상 이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채권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더 이상 발행을 못하니까 더 이상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대단히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TGA라고 하는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을 써가지고 살렸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부채 한도 문제가 기존에 한 7, 8월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 한 6월달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부채 한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부채 한도를 높여서 부채 발행을 해서 은행들의 위기가 터졌을 때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부채 한도를 줄여라, 못 올린다. 그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하려면 사실상 이제 바이든의 대표 공약인 그 2차전지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폐지하고 그 대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것도 일부 감면해줬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채 한도 상향하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큰 벽을 이제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세미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채 한도를 또 올린다고 해서 마냥 또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부채 한도 2011년도에 부채 한도 협상을 잘 어떻게 넘어가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S&P에서 신용등급 감등하면서 그때도 이제 증시에 큰 조정이 왔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려하고 있었던 부채 한도 문제도 지금 시기가 아주 앞당겨져 오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발생을 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애플 저축까지 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2의 뱅크런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애플이 지금 연 4.15%의 저축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의 전체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0.3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0배나 더 많은 돈인데 이 애플 저축 부분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0.37%의 예금에 들어있던 돈들이 애플 저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최악의 경우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애플 저축을 가입하려면 애플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 카드가 있으려면 애플 월렛이 있어야 되고, 애플 유저여야 되고, 이제 결국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애플 유저들의 숫자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발표 기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4,500만 명에서 1억 1,300만 명에 달한대요. 전 세계에서는 한 5억 명이 넘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애플 사용자들의 한 4분의 3, 한 75% 정도가 애플 카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숫자가 나왔고, 근데 미국의 지금 현재 1인당 평균 예금 금액이 한 41,6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그렇게 봤더니 뭐 적게는 1조 4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한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평균 한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애플 유저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고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이 거의 3천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 막대한 자금이 애플로 뭐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미국 은행의 총 예금액이 17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4대 은행의 예금이 지금 한 34% 정도 된대요. 나머지는 다 4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한 66% 정도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인 거죠. 그런 은행에서 있던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1조 달러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SVB 사태 420억 달러 인출했다고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도 100억 달러 인출했는데 파산했어요. 어딘가에서 뭐 400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렇게 많아지면서 1조 1조 달러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은행들 또 한 번씩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근데 이런 나머지 은행들도 보면은 지금 한 번씩 위기를 겪었던 은행들인데 500억 달러가 채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 계좌로 예금이 이동하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2의 뱅크런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또 이런 FM저축은행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봤을 때, 그리고 5월에 이제 FOMC도 있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변동성을 조금 이제 축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 근데 이거를 강하게 들고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의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써놓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신용 거래했던 하시는 빚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8조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게 한 16조 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20조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 부분도 되게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 쪽에다가 지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도 왜 살펴봐야 하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스펙들 보면 상장 이후에 4,000원 4,000원 중반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거의 5,000원까지 육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스펙 수익도 좋고 시장이 약간 시장의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펙을 좀 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PSK나 SPG나 풍산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성장성도 좋고 또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그런 회사들이니까 다시 그때쯤 이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